어, 오늘 다룰 주제 정말 흥미롭습니다. 버려진 험한 땅, 그리고 그곳을 막 세상 가장 자유롭게 누비는 소와 돼지, 마지막으로 콧대 높고 입맛 까다롭기로 소문난 프랑스 요리 셰프들. 참 겉보기엔 전혀 안 어울리는 조합이죠. 네, 완전히 따로 노는 영역들 같은데 이 세 가지가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항상 새로운 지식을 갈구하시는 당신, 바로 학습자님을 위해 맞춤형으로 준비된 이번 심층 자료 분석에 그 놀라운 연결고리가 숨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농철의 일상이나 가축의 생태, 그리고 최고급 미식의 세계, 이게 다 개별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들을 관통하는 아주 정교한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하거든요. 늘 새로운 지식의 조각들을 연결해서 큰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학습자님을 위해 오늘도 뻔한 이야기는 전부 걷어내고 핵심적인 통찰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바탕으로 삼을 문헌은 농축산업 관련 전문 자료들인데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방목입니다. 네, 방목이죠. 오늘 우리가 분석할 여러 자료들은 이 방목이라는 행위가 어떻게 기존 농축산업의 한계를 돌파하는지, 그리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하면서 고부가치 브랜드를 창조해냈는지 그 치밀한 메커니즘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것부터 파헤쳐 볼까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단순히 동물을 막 울타리 밖으로 풀어놓고 키우는, 자연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낭만적인 전원일기를 쓰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낭만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이 방목이 어떻게 가장 세련되고 파격적인 혁신 전략으로 작동하는지 그 구조를 하나씩 뜯어볼 건데요. 먼저 왜 굳이 방목이라는 과거의 방식으로 눈을 돌려야만 했는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현대 축산업이 마주한 뼈아픈 구조적 한계부터 봐야겠죠. 맞습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일본 낙농업의 현실이 아주 적나라하더라고요. 네, 지금 일본의 낙농업, 아니 사실상 전 세계적인 현대식 공장형 축산 시스템의 근본적인 취약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 큰 관점과 연결해보면 현대 낙농업은 철저하게 영양 효율, 그리고 작업의 편의성에만 최적화되어 발전해 왔습니다.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서요. 그렇습니다. 소두를 일정한 축사 안에 가두고 엄청난 자본을 대출받아서 자동화된 착유 기계나 분요 처리 설비 같은 걸 막 도입했죠. 겉보기엔 되게 첨단이고 생산성이 높아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고도화된 시스템이 농가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주었을까요? 자료를 보면 오히려 정반대더라고요. 맞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 즉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 ROI가 극도로 불안정해진 것이죠. 그 불안정성의 핵심이 바로 사료에 있는 거잖아요. 과거 선조들이 가축을 길렀던 원래 축산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요. 인간의 위장으로는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산과 들의 거친 풀을 소나 양이 먹고 그것을 인간에게 필요한 고단백질로 변환해 주는 거였죠. 아주 훌륭한 생물학적 공장 역할을 했던 건데 네, 농경에 적합하지 않은 급경사지나 한랭지를 활용하는 것이 전통적인 축산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현대 축사는 인간이 먹을 수도 있는 옥수수 같은 곡물을 굳이 수입해서 소일이 먹이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꼬인 거 아닐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에 목줄이 완전히 잡혀버린 구조가 된 겁니다. 아, 외부 요인에 너무 취약해진 거군요. 네, 국제 곡물 가격이나 해운 운임, 원유 가격이 아주 조금만 출렁거려도 지구 반대편의 농가가 바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기계 설비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데 사료값까지 폭등하면 버틸 재간이 없는 거네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든 인공적인 시스템이 역설적으로 외부 충격에 가장 취약한 유리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를 돌파하기 위해 등장하는 개념이 있죠. 식물 생태학자인 나라하라 큐지 박사가 제안한 산지낙농이라는 개념입니다. 네, 산지낙농. 산에서 젖소를 키운다는 아주 직관적인 발상입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지 자료의 수치를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헥타르, 그러니까 약 3,000평 정도의 초지가 확보되면 소 한 마리를 오직 그곳에 풀만 먹여서 키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료비가 문자 그대로 0원이 된다는 건데 여기서 제가 조금 비판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편하게 질문해 주시죠. 사료비가 완전 제로라는 건 솔직히 좀 과장된 마케팅 루머처럼 들리거든요. 겨울처럼 풀이 자라지 않는 시기도 있고 소들이 한 곳에 풀만 집중적으로 막 뜯어먹어서 땅이 완전히 황폐화되는 리스크 그런 건 없나요? 매우 예리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산지낙농이 단순한 방치가 아니라 정교한 과학인 이유입니다.
이 시스템은 일본의 자생하는 토착 잔디의 생태적 특성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토착 잔디의 특성이요. 네, 이 잔디들은 소가 잎을 뜯어먹고 밟을수록 오히려 뿌리를 더 깊게 내립니다. 그리고 옆으로 번식하려는 아주 강한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밟힐수록 더 강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즉, 적절한 밀도로 소를 방목하면 소의 섭취 활동 자체가 초지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일종의 자연적인 잔디깎기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갇혀 있으면 똥오줌이 막 쌓여서 엄청난 환경 오염 덩어리가 되잖아요. 네, 악취와 오염의 주범이 되죠. 네. 근데 3,000평의 넓은 땅이 흩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바로 훌륭한 천연 비료가 됩니다. 넓은 면적에 골고루 흩어진 배설물은 흙 속의 미생물 그리고 쇳덩구리 같은 곤충들에 의해서 아주 빠르게 분해됩니다. 자연이 알아서 분해해 주는군요. 네, 그리고 다시 풀의 영양분으로 흡수되죠. 인위적인 분뇨 처리 시설을 돌릴 전기세나 고가의 설비 유지비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사료비 제로에 이어서 분뇨 처리 비용도 제로네요. 질병 쪽은 어떤가요? 하루 종일 넓은 산비탈을 오르내리며 생활하는 소들을 상상해 보시죠. 자연스럽게 근육과 심폐 기능이 발달하고 스트레스가 극도로 낮아집니다. 갇혀 있지 않으니까요. 네, 면역력이 높아져서 현대 축산의 고질병인 유방염 같은 질병 발생률이 뚝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수의사를 부를 일도 항생제를 쓸 일도 거의 없어지는 놀라운 팩트를 보여줍니다. 약값과 치료비까지 절감된다? 와, 비용 구조를 완전히 혁신해버린 거네요. 그런데 이게 그저 이론에 불과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매력적인 실전 사례가 등장합니다. 이와테현 이와이즈미초에 위치한 나카오라 목장 사례죠. 맞습니다. 이들은 나라 하라박사의 철학을 그대로 비즈니스에 이식해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소를 강제로 임신시키는 인공수정 대신 자연 교미를 하고 좁은 축사가 아닌 산속에서 자연분만을 합니다. 그리고 산에 널린 야생초를 먹고 자라게 두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시장의 반응입니다. 네, 도매 시장에 넘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나카오라 목장은 자신들의 우유를 일반적인 유통망에 섞지 않고 독자적인 브랜드로 구축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바로 행복한 소의 우유라는 강력한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행복한 소의 우유, 이름부터가 확 끌리네요. 경제적인 목적으로 길러지는 가축이라 할지라도 불필요하게 구속하지 않는다는 동물복지 철학이 완벽하게 담겨 있죠. 도심 백화점의 소비자들은 단순히 우유라는 액체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장의 철학과 생태적 가치에 기꺼이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기 시작한 겁니다. 좁은 공간에 최대한 가둬놓고 사료를 막 들이부어서 우유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게 최고의 수익 모델이라는 낡은 상식이 완전히 깨진 거네요. 가축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제품의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로 직결되는 완벽한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맞습니다. 고부가 가치를 창출한 셈이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소를 산에 풀어넣는 게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이 된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방목이라는 이 파괴적 혁신이 단순히 목장 주인의 지갑만 두껍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적 문제까지 연결이 되죠. 네, 지역사회의 오랜 골칫거리까지 완전히 밀어버리는 말 그대로 자연의 불도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이번 자료의 진정한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엔 무대를 산에서 바다로 옮겨서 돼지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지역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시야를 넓혀볼 차례입니다. 현재 일본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이것이 낳은 아주 심각한 결과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청장년층이 사라지면서 방치된 땅들이죠. 그렇습니다. 산비탈의 계단식 밭이나 농지들이 그대로 방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방치될 땅을 경작 포기지라고 부르는데 이게 단순히 땅이 놀고 있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 안 짓고 자연으로 돌아가면 환경에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거든요. 현실은 철저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발길이 끊긴 밭은 순식간에 억센 잡초와 대나무 군락에 점령당합니다. 숲이 마을 앞마당까지 밀고 내려오는 셈이죠. 숲이 확장되는 게 왜 생존에 문제가 되나요? 숲이 가까워지면 멧돼지나 원숭이 같은 야생동물들이 그 숲을 타고 인간 거주지 코앞까지 내려오게 되거든요. 아, 덤불이나 대나무가 몸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 역할을 해주는 거군요. 네, 그나마 남아있는 고령의 농민들이 애써 지은 농작물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심지어 인명피해까지 유발하는 최악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이 방치된 땅을 다시 사람이 트랙터를 끌고 예초기를 돌려서 개간하려면 엄청난 인건비와 기름값이 드니까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죠. 그런데 세토네에 위치한 야마구치현의 이와이시마 축섬이라는 섬마을에서 아주 기발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그 돼지 방목 프로젝트죠.
잡초와 대나무로 엉망이 된 그 버려진 계단식 밭에 돼지들을 그냥 방목해버린 겁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돼지들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냈는지 자료의 세부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돼지의 코를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자연이 만든 아주 훌륭하고 강력한 소형 굴삭기거든요. 돼지 코가 굴삭기 역할을 한다고요? 네, 돼지는 본능적으로 땅속에 있는 뿌리나 벌레를 찾기 위해 흙을 깊게 파헤치는 습성이 있습니다. 밭에 풀어진 돼지들은 인간의 지시가 없어도 스스로 땅을 깊숙이 뒤지고 엎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노동력이네요. 질기고 단단해서 사람의 예초기로도 베어내기 힘든 대나무 뿌리를 아작아작 씹어먹고요. 억산 야생초들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웁니다. 자연스럽게 땅을 개간하는 효과를 낳는 거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 무성했던 밀림이 마치 트랙터로 곱게 갈아엎은 것처럼 평평하고 부드러운 밭으로 변모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굴삭기와 예초기 역할을 돼지가 본능적인 식사활동으로 싹 대신해 준 거네요. 그것도 공짜로요. 더불어 완벽한 자원순환 모델도 만들어졌습니다. 섬 주민들이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까지 돼지들의 먹이로 제공했거든요. 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도 굳고 돼지들은 영양분을 보충하고 그 돼지의 분뇨는 다시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완벽한 시너리네요. 하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가장 감탄했던 포인트,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건 따로 있습니다. 고기의 질감이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로 고기의 맛입니다. 학습자님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험한 산비탈을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대나무 뿌리와 억센 야생초를 씹어먹은 돼지입니다. 근육이 엄청나게 발달했겠죠?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기대하는 입에서 살살 녹고 지방이 가득한 부드러운 고기와는 거리가 한참 멀 텐데요.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적 관점입니다. 솔직히 시장에서 상품 가치가 있을까요? 질기고 퍽퍽하다고 소비자들에게 철저히 외면받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의 기준, 즉 규격화된 축산물 유통망의 잣대로 보면 이 돼지고기는 철저한 규격 외 상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등급을 매기면 꼴찌라는 거잖아요. 네, 지방이 얇고 붉은 살코기는 짙고 탄탄하며 씹는 맛이 강하죠. 최하 등급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프리미엄의 탄생이 일어납니다. 바로 독창적인 식재료를 찾는 프랑스 요리 셰프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된 겁니다. 마블링이 없는 그 거친 고기에 셰프들이 열광이 있다고요? 대체 어떤 포인트에서 매력을 느낀 걸까요? 셰프들은 고기를 단순히 부드러운 단백질 덩어리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 지역만의 고유한 흙, 공기, 먹이가 만들어낸 이른바 테로아를 중시하죠. 테로아라면 와인에서나 쓰는 표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개념이 고기에도 적용된 겁니다. 공장용 축사에서 똑같은 사료를 먹고 자란 개성 없는 고기가 아니라 이와이시마라는 섬의 거친 바람을 맞고 그곳의 야생초를 먹으며 쉴 새 없이 움직인 돼지만이 낼 수 있는 강렬한 야생의 풍미. 그리고 독특한 텍스처. 네, 그것을 최고의 식재료로 평가한 것입니다. 훌륭한 독립 브랜드로 자리 잡은 거죠. 단점이 될 뻔했던 거친 근육이 그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프리미엄으로 둔갑한 순간이네요. 관점을 살짝 틀었더니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혀버린 겁니다. 규격을 상품이라는 꼬리표가 한정판 프리미엄의 증명서가 되다니 통쾌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가 보여준 진정한 통찰은 그 부활한 밭에 있습니다. 아, 돼지들이 열심히 개간해서 비옥하게 만들어둔 그 밭이요? 네, 마을 사람들이 그 밭에 다시 채소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와, 돼지가 밭을 갈고 똥으로 거름을 주고 거기에 채소를 심는다. 그리고 그 채소 역시 섬의 특별한 스토리와 함께 브랜드화되어 팔려나가고 있죠. 골칫거리였던 방치된 땅이 황금밭으로 변한 겁니다. 현대판 생태 연금술이 따로 없네요.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 여러분을 대변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그냥 동물을 박제 내버려두면 알아서 크고 알아서 돈 벌어다 주는 걸까요? 당장 시골에 저렴한 땅 사서 소나 돼지 던져놓으면 다 해결되는 건가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방식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는지에 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대자연의 순리에 맡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단순히 풀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함정이 있었군요. 자료에 명시된 방목의 4가지 패턴을 보시면 이게 얼마나 논리적이고 정교한 시스템인지 알 수 있습니다. 토지의 넓이나 목초의 상태 등에 따라 아주 세분화되어 있죠. 아, 4가지 패턴이요? 하나씩 짚어주시죠.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소규모 이동형입니다. 30에서 100아르, 비교적 넓은 초지를 여러 개 확보해서 야생초가 자라는 상황을 보아가며 소를 계속 이동시키는 연중 방식입니다.
소규모 이동형. 그러니까 풀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가축들을 다음 초지로 재빨리 로테이션 돌리는 방식이군요. 부지런한 관리가 생명이겠네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중규모 사료 급여형입니다. 50아르 이상의 초지를 확보하고 풀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조 사료를 함께 급여하는 방식입니다. 아, 완벽한 자연 방목만 고집하다가 풀이 모자라서 땅이 망가지는 리스크를 막기 위해 인간이 사료를 적절히 개입시키는 타협안이네요. 세 번째 패턴도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기간 한정형입니다. 역시 50아르 이상의 초지에서 목초의 상태를 유심히 보며 방목 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방목과 휴목을 반복하면서 초지가 쉬어야 하는 기간에는 가축을 다시 축사해서 사육하는 유연한 전략이죠. 기관을 한정해서 땅에 휴식기를 확실히 준다는 거군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요? 네 번째는 시간 한정형입니다. 30아르 이상의 소규모 방목지에서 하루 중 낮 시간에 몇 시간만 방목하고 나머지는 축사해서 기르는 방식입니다. 시간 한정형. 이건 땅이 충분하지 않은 농가들이 주로 선택하겠네요. 그런데 면적이 좁은데 매일 내보내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방식에는 분명한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자료에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 두수가 너무 많거나 방목 시간이 길어지면 가축들의 발굽에 땅이 마구 짓밟혀서 방목지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잘못 내보냈다가는 초지가 거대한 뻘밭이 돼서 아예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겠네요. 네, 자연의 복원력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매일매일 칼같이 지켜내야 하는 고난도의 관리 시스템입니다. 결국 방목이라는 건 단순한 낭만이 아니었네요. 땅의 크기, 목초의 상태, 그리고 내가 가진 자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한 패턴을 적용해야 하는 정교한 비즈니스 시스템이라는 점, 학습자님도 확실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철저한 관찰과 타이밍이 필요한 생태학적 경영인인 셈이죠. 자, 어느덧 오늘 우리가 준비한 심층 탐구의 핵심을 요약할 시간이네요. 오늘 살펴본 방목과 산진항농, 그리고 섬마을의 돼지 프로젝트는 과거로의 단순한 회기가 아니었습니다. 동물복지를 실현하면서 사료비를 절감하고 경작 포기지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프랑스 셰프들까지 사로잡은 프리미엄 브랜드 창출. 이 모든 것이 마법 같은 시너지를 내는 최첨단 비즈니스 전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효율성만 쫓고 있을지도 모른 학습자님에게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강박을 내려놓고 그 제약을 수용하면서 자연의 순리에 묵묵히 맡기는 것이 오히려 가장 창의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묵직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며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자님 스스로 깊게 고민해 보실 수 있는 도발적인 최종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이 질문을 통해 오늘 탐구의 여운이 삶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경제성과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동물을 좁은 축사에 가뒀던 현대식 시스템이 글로벌 경제의 작은 변화에도 쉽게 무너지는 더 큰 비용과 불안감을 초래했다는 사실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일이나 삶 속에서도 효율성이라는 명목하에 억지로 통제하고 딱딱한 규칙 속에 가두어 두느라 오히려 본질적인 가치나 폭발적인 자생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부분은 혹시 없을까요? 팀원일 수도 있고 프로젝트일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고삐를 풀고 조금 더 자유롭게 방목해야 할 당신만의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는 무엇인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식의 바다를 탐험하는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다음 심층 자료 분석 시간에도 놀랍고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